지역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중국 정부는 인터넷과 또 금융기업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던 건 가변 이익 실체라는 일종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우회에 상장한 겁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이런 걸 알면서도 묵인해 왔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이미 250여 개, 그리고 시가총액도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무원이 앞으로는 이 중국 기업의 이런 우회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과거 이 상장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넘어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중국 경제 오늘과 내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이게 중국 국무원이 가변 이익 실체, 영어로는 VIE라고 해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거 이제 막겠다 했는데 가변 이익 실체 이게 좀 일단 말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해외에 두 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거라는데 이게 뭔가요? 일단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외국인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이제 돈은 필요하고 예. 그걸 쉽게 펀딩할 수 있는 방법이 IPO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것에 이제 묘수를 낸 것이 이제 미국의 IBA들이 아이디를 내준 거죠. 예. 그래서 가변 이익 실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국내에다가 또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예. 이 페이퍼 컴퍼니가 중국의 예를 들면 알리바바나 탄센트의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빌려주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의 주식을 담보로 잡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사시에 문제가 됐을 때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판다고 했을 때 맨 먼저 나한테 팔아야 된다 하는 이제 콜옵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매 조건을 자기한테 주게끔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국 증시에 그렇게 하면 상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 실제로 기업을 지배하게 되면 상장된 것은 이제 케이만이나 BVI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을 한 거죠. 조세 회피처에 그렇죠.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놓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일단 중국에서는 인터넷 기업하고 금융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주식 이런 거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소유권을 이제 갖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VI 구조로 가는 묘한 구조를 만들어서 법에 어떻게 보면 허점을 우회한 거죠. 일단 그거부터 궁금하거든요. 왜 인터넷 기업을 상장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 같은 거는 외국인 투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정보 이런 쪽에 서방 세계보다 월등히 더 엄격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이제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대표적으로 전 세계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통신망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한국에서 제일 큰 통신회사가 어디냐 그러면 카카오톡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예. 이 통제사회에서 전 세계로 바로 이게 정보가 흘러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는 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국가의 통제 시스템상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뭐 중국이 지금 인터넷 강국 무슨 뭐 빅테크 기업 얘기를 하지만 그 불과 5, 6년 전 얘기고 그렇죠. 10년, 예. 20년 전은 형편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계 이제 인터넷 기업이나 그 전 세계적인 진짜 빅테크 기업이 들어왔을 때 시장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죠. 아, 그래서 그럼 그 인터넷 기업은 외국인들이 아예 이거는 투자할 생각도 말고 지분을 갖고 있을 생각도 마라 이렇게 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종의 리스트가 나와요. 아. 그 리스트 안에 이제 인터넷 관련되는 산업은 투자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런 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회상 편법을 써서 우회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 이걸 몰랐을 리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알고서 묵인을 했던 거죠. 왜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걸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터넷 기업들이 너무 컸다. 예. 정부 권위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 크기로 컸다는 것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미중의 그 전쟁이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문제의 단초가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인데 중국의 우보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정부가 뭐 그런 택시 뭐 공유 시스템을 그렇게 단속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는데 예. 이게 국가 안보와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그 모든 데이터를 5억 명의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예. 예를 들면 중국의 재무부에 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도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 교통 정보로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게 데이터가 다 그럼요.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재무부 예를 들어서 예. 산자부 뭐 국방부 예. 여기에 택시를 거기서 몇 사람이 예. 출발했는지 내렸는지 예. 그걸 또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하면 아. 누가 공무원 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냐 야근을 누가 많이 했냐 이것도 예, 다 알 예. 수가 있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예. 지도를 찍어서 위치나 건물을 잡을 수는 있지만 예. 그 건물이 뭘 하는 건물인지는 이건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택시의 예. 그 데이터 예.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택시는 누가 탔는지 신분이 다 나오게 되죠. 예. 예. 이게 계좌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이 특정한 기관에 거기에 도대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시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다 파괴되죠. 그럼 그 건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제 그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고객 정보는 이것은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예. 이걸 유출할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서버 자체를 중국 안에 둬야만 이제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뭐 기업도 바꿔 나갈 수 없는데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객 정보 말고 예. 그 회사가 만든 모든 데이터를 이거를 중국 안에 둬라. 그래서 그게 뭐 외국 기업이든 뭐 중국 기업이든 예. 이제 그 데이터를 통제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의미는 미중의 정보전에서 예. 이것이 미국의 워낙 강력한 이제 이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의 유출의 가능성 그걸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 중국에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갖다가 생산한다면서요. 도로 정보나 이런 거. 그렇죠. 그거는 미국으로 못 갑니까? 그거는? 그렇죠. 서버를 중국 안에 둬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는 중국 밖으로 유출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테슬라도 그거를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로 데이터를 갖다 중국에서 중요하게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군요. 우리는 그거를 중국이 뭐 정보 산업 이런 데 대해서 좀 엉터리 없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예. 중국은 최고 지도자부터 이 당서열 25번까지 국가 지도자들이 45일에 한 번씩 반드시 스터디를 해요. 어떤 스터디를?
그래서 이제 국가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관해서 네네. 지금 최근 한 4년 동안에 거의 한 140배 가까운 스타디를 해요. 45일 만에 매일. 그 스타디 중에서 보면 빅데이터에 관한 스타디를 최고 디지털부터 당설 25번까지가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책으로 연결을 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방 세계 어떤 나라가 이 랭킹 1등부터 25등까지가 한 달 반마다 스타디를 하며 그리고 그런 이제 스타디 내용에 보면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뭐 지재권 이런 것들을 다 스타디를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이 서방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중국이 데이터 관리, 정보 네트워크 여기에 이게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센 내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그 중국 내 알리바바 같은 이른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증시에 이렇게 상장하고 그럼 규모가 커지고 하여튼 자산이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걸 좀 꺼려한다, 뭐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중국 정부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이제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 마켓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들은 그것은 미국 시장에서 커졌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들이 돈을 번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 결과를 미국인이 그 이익을 향수하는 거다. 이것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미국에다가 상장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상장 폐지하고 중국으로 돌아와라. 중국에는 그럼 그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만 상장돼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아니 왜 그 큰 기업들이 왜 중국에는 상장을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중국의 상장 우리도 보면 거래소에 상장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건의 첫 번째가 이익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회사들은 뭐 대부분들이 초기에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이익이 안 나죠. 투자만 들어가니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제 상장 조건을 못 맞추고 두 번째는 벤처기업들이 뭐 오너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외부 투자를 계속 받게 되면 일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5% 10%.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위협받을 수 있죠. 그렇죠. 지분율이 한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윈의 지분이요. 미국 증시에 상장했을 때. 그렇죠. 그러나 경영권은 51%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지분의 예를 들면 10배. 그렇게 해서 이제 51%의 경영권 의결권이 있는 주식. 그 차등 의결권인가 뭐 그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쿠팡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그래서 미국에 갔구나 이렇게 말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서는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하고 중국도 안 하는군요. 그걸.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못 맞추기 때문에 중국에 상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중국 본토로 오라는 게 아니고 홍콩은 법을 개정해서 차등 의결권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홍콩 시장으로 돌아오라는 건데 이미 이제 알리바바가 돌아왔고 그 징동이라고 이제 이런 회사도 돌아왔고 이 바이두 같은 회사들도 이제 지금 그런 중국 이런 빅테크 회사들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이 순서대로 홍콩 시장에 이제 2차 상장 요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죠. 홍콩 증시로 그러니까 편입이 된 그 2차 상장으로 거기도 이제 그 상장을 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알리바바나 이런 데가 중국 증시에 상장이 안 됐었다는 건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회 상장을 했고 이게 탈법이 있었느냐 편법이 있었느냐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지금 그 블룸버그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그것 만약 이게 탈법이나 불법이 있었다고 판명이 나면은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알리바바나 이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지금 홍콩에 상장되는 회사의 한 70% 가까운 회사가 중국 본토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간 기업들의 거의 60-70%가 다 방금 말씀하신 VIE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도를 폐지하거나 이제 그렇게 나간 것들은 불법이라고 하면 홍콩 시장이 70%가 날아갈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미국 증시에 간 것만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홍콩 증시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홍콩 증시도 그럼 그 VI 가변이익 실체로 그럼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홍콩의 H주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레드칩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그 레드칩 방식의 기업들은 전부 그 방식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 간 거 똑같이. 예. 그래서 홍콩에 상장된 레드칩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 예. 홍콩 시장이 이제 폭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이 데이터의 관리, 예. 테크 기업들이 가진 그 빅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미 터진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그런 구조로 미국으로 가는 것들은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마 가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그 가는 진입의 장벽을 높여서 어렵게 만들고 예. 대신 미국 대신에 홍콩 시장으로 그리로 상장하게끔 이제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아, 미국 앞으로 이제 그 상장 계획이 있는 인터넷 기업들은 홍콩으로 가지 미국에는 상장하지 마라. 이걸 갖다 일종의 경고성으로다가.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가 아까 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디디 추싱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빅테크 기업이 요즘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한 지 나흘 만에 중국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해요. 이것도 그럼 그 일련의 그 경고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이번에 전체 사태를 촉발시킨 단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디 추싱이 상장을 했는데 묘하게도 예. 6월 30일 날 상장을 했는데 예. 7월 1일이 중국이 이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있는 해. 바로 전날이네. 바로 전날 절묘하게 상장을 한 거죠. 고춧가루 뿌렸네.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에 이제 이걸 문제를 삼고 나온 것은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아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소비 생활에 관한 빅데이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디디 추싱 같은 거 우리가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거기 때문에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얻은 정보, 예. 지리 정보가 이게 다 축적이 돼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실제로 뭐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도 더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가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엄청난 정보를 이제 가질 수 있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 상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잽싸게 상장을 한 거죠. 아, 그럼 중국 정부가 그 디디 추싱한테 너희들 미국에 상장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상장을 시키는 것은 금융당국의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뭘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 안전관리실 이 부서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인터넷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은 미국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금융당국하고 예. 인터넷 당국하고 서로 공조가 안 됐던 거예요. 안 맞았네.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은 예. 요건만 맞으면 상장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지리정보 문제가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었으니까 예. 이걸 승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조가 안 되는 바람에 예. 이건 상장을 했고 또 디디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상장을 빨리 했냐 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9월 1일부터 중국은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법 말고 데이터 안전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돼요. 데이터 안전법. 그렇죠. 그게 이제 더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보안법은 고객 정보만 이것은 국내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하는 건데 예. 이 데이터 안전법은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빅데이터를 중국에 돌아. 아까 말씀하신 더 엄격한 예. 이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 평가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디디 추싱의 그 CEO 공동 창업자 예. CFO 중요한 멤버들을 보면 전부 이게 골드만삭스, 모겐스탠리 미국의 IB 출신들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제 정광석화처럼 상장을 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걸 이제 홍콩에 상장을 하면 뭐 될 건데 왜 미국을 갔냐. 예. 그래서 홍콩에 태평을 해봤더니 우리는 시가총액 한 800억 정도 쳐줄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이제 IB들은 1,000억은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디디 같은 경우 적자가 나요.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예. 그런데 홍콩의 투자가들 뭐 입장에서는 적자 나는 회사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낮게 되죠. 근데 작년에 우버가 미국에 상장을 했어요. 예. 똑같은 모델이고 적자 여전히 나는데 예. 근데 우버는 주가가 한 80% 올라갔어요. 예. 그럼 이제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그런 구질구질한 설명할 필요 없고 이건 우버하고 같은 회사야. 그렇죠. 그런데 우버보다도 더 좋은 게 우버가 한 10억 불을 투자해서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 털리고 예. 지분까지 이제 디디 추징한테 팔고 나간 거죠. 그럼 미국에서 마케팅은 우버를 뒤통수 친 회사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월등히 더 높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본 거죠. 그런 요인 때문에 미국에다 상장을 했는데 예.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데이터 당국에서 보니까 예. 이게 간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 것은 절차상에 하등 문제가 없어 사인을 해줬는데 예. 이 인터넷 관리하는 쪽에서 놓고 보면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불러서 이제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앱을 모든 이제 그 스토어에서 내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앱을 내리라는 게 그래서 무슨 이제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카카오 택시 타려고 하면 네. 카카오 앱을 가동시켜야 다운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앱을 핸드폰에서 다 지우라는 겁니다. 강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도 오해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택시 못 타는데 문제는 이거 가입한 사람이 4억 9천만 명이고 예.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1,500만이에요. 예. 엄청난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아무리 중국 정부라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그게 아니고 예.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앱을 다운받지 못하게끔 요거를 없애라. 그래서 기존에 4억 9천만 명은 기존에 있는 앱으로 택시를 연히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받지는 못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앱스토어에서 지워버리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난리가 났고 그것 때문에 네.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이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고 난 다음번에 가입자를 받아라. 그렇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받게 되면 지금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받게 되면 이 가입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전성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신규로 가입자를 받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그거를 좀 세게 해버린 거죠. 앱을 다 지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게요. 그래서 강하게 정부의 의지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규정에 보면은 그 워킹데이로 30일 내에 예. 위법이나 이제 뭐 불법이나 이런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6주 뒤에 예. 이제 이것은 재개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제 그게 플러스해서 조금 더 사태가 엄중하면 2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략 한 8주 정도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9월 18일 주 정도까지 그까지는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렇다고 해도 이게 우리 같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 그 정부라 하더라도 민간 기업에 그 앱을 갖다 내리라는 거는 뭐 6주간이라 하더라도 문 닫으란 얘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죠. 신규 가입자.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라는 거 더 이상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들만 영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 이제 14억 인구가 있지만 거기서 실제로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애들 빼고 어르신 빼고 나면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이미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했다 이거군요. 그렇죠. 거의 5억 명 가까운 인구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 별로 크지가 않고 그걸 이제 제재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데이터가 첫 번째 미국으로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상장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IB 쪽을 통해서 이 자료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를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공시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제 디디 추신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뭐 이런 통신 장비를 사게 되죠. 그랬을 때 큰 금액이 되면 그걸 공시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회사에서 산 건지를 공시를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뭐 이제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전에 하웨이가 이제 그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미국의 정보를 뺀다는 것처럼 서방 세계도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다 타고 있는 이 이제 그 국민 카카오 택시 이 장비를 파는 회사한테 압력을 넣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거기다가 스파이 칩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비상장일 때는 중국의 디디 추싱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 어떤 장비를 사는지 어떤 걸 운행하는지를
서방이 미국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네트워크에서 그 정보를 빼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넘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예.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죠. 야,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오너라고 하면은 이게 중국의 그 중국 정부가 이렇게 사사건건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막고 그 끄떡하면은 영업 방해나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뭐 좀 해봐라고 막 키워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정부 당국이 이렇게 사사건건 막가 나서면은 이거 클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작은 것은 놔주고 큰 것만 잡는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확실하게 이용을 합니다. 예.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것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제재를 들어가는데 예. 지금 중국의 그런 이제 각종 인터넷 서비스는 예. 이전에 중국에 없었고 또 이게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이에 얘들이 세계에서 1등할 정도로 커져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치워버려야 되는 단계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탄센트 같은 경우가 QQ라고 하는 메신저하고 위챗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카카오톡 같은 예. 두 개의 가입자 수가 대략 한 16억 명이 넘어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있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국가는 알지를 못하는데 예. 그 기업은 이미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알바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라든지 또 알리페이라고 그 핸드폰 결제 시스템 두 개를 합쳤을 때 가입자가 14억 명이에요. 예. 그 데이터를 기업은 갖고 있지만 정부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실제적인 빅데이터 제국을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민간 기업이 정부를 넘어서는 사이즈의 빅테크 기업들이 DB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크게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들의 띠가 뭐냐. 띠? 그래서 소띠, 뭐 쥐띠 예. 그랬을 때 뭐 제가 중국에서 그 일하고 공부할 때 들은 농담인데 중국 기업인의 띠는 개띠다. 개띠. 개가 이제 도그가 아니고 예. 크랩. 옆으로 가는. 달 두 개 달려있는 예. 개띠다. 그런 농담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래서 저 뭐 있어야 그랬더니 예. 개띠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제 예. 그 기업하는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 중국말로 팡시에라는 게 개인데 예. 개는 삶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냐. 그래서 빨갛게 되지. 그랬더니 그거를 다시 찬물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다시 색깔이 돌아오냐. 안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은 한번 당국에 이제 지키게 되면 개하고 똑같은 신세가 된다. 한 번 찍히면은 이제 한번 삶은 개는 다시 못 살아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부를 그 조심하게 되고 예. 또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1등 하지 마라. 그래서 1등 하면 이제 다친다. 그래서 2등에서 가면 괜찮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알리바바를 혼냈지 벌금 때리고 덕점 그렇죠. 때렸는데 탄센트는 맞습니다. 좀 내버려뒀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신 디디 추신 같은 경우도 공유 자동차에 1등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예. 2등하는 회사는 손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은 전략적으로 이제 뭐 싸움할 때도 센 놈 한 놈은 패라 이런 것처럼 예. 그 상징적인 가장 큰 놈만 손을 보면 남은 자동으로 알아서 기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알아서 기는 그게 사실 무서운 말인데 그럼 기업에 무슨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북돋아 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규제를 하고 뭘 하고 하는데도 예. 지금 알리바바나 탄센트나 징동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예. 가입자 수 세계 1등, 예. 매출액 세계 1등.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전 세계가 베끼고 중국도 그걸 베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실리콘밸리에 없는 모델이
많아요. 예. 오히려 이게 더 커진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미국이 한 3억 2천 인구인데 예. 중국이 14억 인구지만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가 16억 5천에 핸드폰 가입자 수가. 예. 그러니까 미국의 거의 4배 되는 가입자들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전혀 미국이 상상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마구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은 창의성이 없는 나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부가 규제하는데 VIE 구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다 상장시킬 정도로 기발함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바일에서 예. 지금은 이 메카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중간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다 풀어 니들이 알아서 다 한번 뭐든지 해봐. 놔뒀으니까 지금 알리바바도 나왔고 탄센트도 나왔고 디디 주식도 나왔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이제 1등을 소장님 말 표현대로 하면 잡아 팬 거 아닙니까? 다른 2등, 3등들이 알아서 길하고 2등, 3등들이 뭔가를 혁신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1등들이 나와서 혁신을 했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를 좀 봐야 되냐면 결국은 알리바바든 탄센트든 이건 중국 안에 있는 회사고 예. 그 대상들이 이제 16억 5천만의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과격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센 규제를 확 한 건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중국이 보는 관점을 했죠. 여기 잡아놓은 고기가 어디 가지는 않는다. 알리바바를 세게 규제를 하면 2등, 3등이 수혜를 보는 것이고 탄센트를 규제하면 니들 주식을 규제를 하면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파이 나누기는 어차피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정부의 의도를 강하게 심는데 이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외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와서 그 이 파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왜 이런 데이터 관련되는 것들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세게 규제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미중의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데이터에서 붙을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을 것 미국이 같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역 전쟁에서는 중국이 별로 밀린 게 없어요. 최근 2년 반 동안 이제 뭐 무역 전쟁을 했지만 그렇죠. 뭐 서방 언론은 트럼프의 완성, 시진핑의 완패라고 얘기하지만 완성했다고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역에서는 별 힘을 못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조업에서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을 비교를 하면 제조업은 중국이 미국이 1.7배예요. 수출은 1.5배예요. 자기보다도 1.5배, 1.8배 더 큰 놈하고 붙어서 미국 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게 안 된 건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금융하고 인터넷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치명적으로 약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알리바바 탄센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만리장성의 이 테두리 안에서 자기네끼리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1등한 거지. 아마존이 들어왔다. 구글이 들어왔다고 그래도 되냐? 이거 완전히 다른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미중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반드시 요구할 것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고 그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아킬레스건은 금융하고 인터넷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중국 안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들을 경고하고 워닝하고 또 이게 정보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을 만드는 것이 이게 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을 옥죄고 이렇게 해서 그 부가 유출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바보짓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파이 안에서 외국이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 제가 좀 물어볼게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하는 거는 중국 산업의 인터넷과 금융 그 산업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죠. 제가 봤을 땐 중국 공산당의 안위가 더 우선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죠. 국가의 안위가. 그래서 이번에도 디디 출신 같은 회사를 제재하는 데 보면 이 법을 세 가지를 들고 나와요. 이걸 위반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게 하나 나오고 네트워크 보안법을 위반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법 이 심사 기준을 위반했을 수 있다. 그 세 가지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예. 뭐 인터넷 회사가 무슨 뭐 국가 안보를 국가 보안을 간접도 아닌데 있냐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 바로 데이터. 정부가 갖지 못하는 이 빅데이터를 기업이 갖고 있고 이 빅데이터가 지리 정보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지리 정보가 이것이 유출이 됐을 때 예. 이제 뭐 미국이나 외국이 정확하게 이제 핵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은 뭐 통제를 잘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면 되는데 중국 정부가 SK텔레콤의 서버에 들어가서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의 서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디서 사용됐고 얼마를 썼고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 그 데이터를 민간 기업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커져버리면 공산당의 통제가 아니라 민간 그렇지. 기업들이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예.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예. 또 반대로 이제 외국이 그다 스파이 칩을 심어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소비를 유도하거나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게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그러면은 막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은 뭐 더 두고 봐야죠. 예. 그건 이제 결국은 사회 통제력의 이제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리한 수를 쓰거나 한다는 것 자체가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것의 간접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규제 샌드박스로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어. 예. 이렇게 봤지만 이게 너무 컸다는 거죠. 선을 넘었네. 그렇죠. 선을 넘었고 거기에 이제 예. 중요한 변수 하나가 미중이 그 사이는 싸우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게 싸웠는데 2년 반 동안 싸운 것은 실물 경제의 이제 커머디티 상품을 갖고 싸웠는데 드디어 그렇죠. 미국이 테크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테크의 핵심은 미국이 장점인. 그렇죠. 미국이 최대로 강한 예. 그 테크를 갖고 들어왔고 이것은 중국에서는 아주 아킬레스건이죠. 예. 그러면 뭐 요거하고 좀 별개지만은 트럼프는 왜 자신들의 미국의 장점인 기술을 갖고 중국한테 싸움을 걸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장점인 무역 상품을 갖고 왜 걸었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돈 준 사람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이게 또 이제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의 또 결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트럼프의 표밭은 그 전통적인 그 자동차, 러스트벨트, 예. 아미 그 무기, 그다음에 그래서? 농산물, 예. 그리고 석유 에너지. 예. 그래서 보시면은 트럼프 4년 동안 예. 실리콘밸리를 위한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제대로 된 정책이 하나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네 가지 아이템에 다 대상이 되고 그걸 예. 때려주면 트럼프의 표밭인 그 네 군데가 수혜를 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표밭이 그쪽이 전혀 아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월스트리트 플러스 실리콘밸리가 민주당의 표밭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중국이 딱 걸렸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 참 그런 또 정치적인 또 지역이 공학적인 문제가 또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중국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이제 가까운 거 눈에 보이는 걸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발 좀 뒤로 가서 조금 크게 봐야 보이는 것이지 있는 현상만 갖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답이 없고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이제 두 단계를 더 넘어가 보면 이것은 이제 국가의 문제가 있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제가 있고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당의 문제가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너무 모른다. 그 항상 그 전 소장님이 그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가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중국의 민간 기업이 예. 그 국가가 가진 DB보다도 더 많은 DB를 갖고 있다든지 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의 한 4배나 되는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는 앞으로 뭐 AI가 되고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빅데이터가 핵심인데 예. 미국보다도 매 순간마다 4배 이상의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AI를 만들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 이해하기 어렵죠. 잘 예.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로 보면 뭐 중국이 그 공산주의 공유제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공주라는 게 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먹는다면 부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중국의 1위 부자가 전 세계 부자 랭킹 8위 정도 합니다. 7위, 8위를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자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어떻게 그 부자가 한국의 1위 부자가 한 60위에서 80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중국의 1위 부자는 8위. 7위에서 8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중국 1위 부자가 한 대략 한 69조 한 70조 정도 재산인데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중국을 조금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너무 약하죠. 그리고 중국을 너무 이제 보이는 현상만 갖고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헛다리를 짚는 뭐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시길 이제 트럼프에 이어서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 들어서 이제 더 그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치열해진다라고 해서 기술을 갖고 이번엔 붙었는데 좀 요란할 것 같고 치열할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그 입은 타격이 사실 뭐 반도체 외에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한 50% 가까이 늘었다고 그러던데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을 제재하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마트 이펙트고요. 또 하나는 애플 이펙트예요. 예. 그래서 애플은 월마트 이펙트와 애플 이펙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뭐 우리로 치면 뭐 한국의 이모마트처럼 이제 대표적 이모마트가 그냥 이마트지 뭐. 근데 예. 월마트에서 판 물건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25% 보복관세 때리면 3억 2천만 명이 쓰는 거대한 이제 일상용품을 이것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대박인데 없으면 이게 이제 자충수가 된 거죠.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 말씀하셨고 기술을 제재하면 뭐 제일 쉬운 것은 반도체를 스톱시켜 버리면 미국은 완전히 이길 수 있죠. 뭐 중국은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TV, 뭐 서버, AI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칩을 못 하는.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무슨 문제가 먼저 생기냐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미국 시가총액 1등인 애플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전부 중국에서 박스콘이라는 푸스캉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오죠. 그럼 거기서 반도체를 수급을 못하게 되면 애플이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나는 불상사가 생기죠. 그런데 미국도 지금 그렇지만 전 세계 반도체를 그 소비를 하는 거 보면 62%를 아시아가 써요. 그 62% 중에서 거의 8, 90%를 중국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이 반경이 우리가 너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기술을 갖고 봉쇄를 내버리면 중국이 바로 악소리가 나지만 이게 그전에 자본시장이 미국의 자본시장이 이게 내려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술 전쟁은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정묘하게 정밀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의 핵심 의미는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중국을 당장 끊게 되면 미국도 다치기 때문에 서서히 목 졸라서 이것을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공급망을 차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맹을 통해서 그래서 뭐 중국이 얘기를 미국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 생산의 12%밖에 미국이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장비, 재료, 소재 이걸 하고 있는 나라와 반드시 동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서플라이 체인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진짜 의도고 그것은 1년 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포기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들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중국으로 이제 가지 못하게끔 막는 브로킹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집권하고 1년 차에 뭔가를 해야 되긴 한데 문제는 코로나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막거나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것이 바로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 타격을 주게 되죠. 뭐 중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비 회사들도 40% 30%를 중국에 팔고 있는데 이게 스톱이 됐을 때 바로 매출액이 40% 줄어버리면 고용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데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탑라인 윗선에서의 합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대통령들 이제 국가 지도자들하고 먼저 합의를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무자들하고 이제 밑으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반대였죠.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때리고 대신 지도자는 뭐 그렇지. 이게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전략이 달라서 그렇지 지금 이 전쟁은 폭풍전야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런 얘기 제가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을 얘기하셨어요. 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같이 중국을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고립시킨다고 할까? 그런데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지 않더라도 한 90% 정도 선까지만 가면은 동맹의 균열이 생기고 배신자가 나올 거다. 피보다 진한 게 돈이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뭐 지금 뭐 G7에서 중국을 차단시키자. 예. 그래서 2035년까지 40조 달러인가를 투자해서 브로킹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뭐 G7이 그렇게 다 합의를 봤다고 하면 중국은 주가 폭락하고 난리 나야죠. 예. 그리고 중국 자체도 난리나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어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임기가 뭐 1년 4년 남은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들 예. 앞으로 15년 뒤에 뭐가 일어날지 그건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액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예. 지금 그럼 누가 돈 내려고 그럴 때 이거 예. 돈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같은 추세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뭐 질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뭐 2029년, 2028년에 경제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 예. 이걸 이제 자초시키냐 못하냐는 것이 바이든의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은 역사의 위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미국으로 보면 그래서 중국을 자초를 못 시키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중국을 4년 내에 자초시켜야만 하는 예. 그런 이제 전략을 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문제인데 그 돈 앞에는 다 약하죠. 예. 그래서 돈 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G7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 얼마 전에 보면 중국이 다시 또 유럽하고 같이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투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 거기에 마크롱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이제 메르겔 다가 예. 이제 웃으면서 화답을 하죠. 그래서 이 국제관계에서는 돈 안 되면 동맹은 의미가 없고 돈 예. 되면 이것이 이제 적도 손잡는 것인데 예.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의 확장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2028년, 29년 그러지만 만약에 환율이 10%나 15% 절상이 된다고 하면 달러 베이스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2028년 9년이 아니보다 땡겨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 네. 이제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이 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미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우리 무역수 적자의 86%를 중국에서 벌기 때문에 중국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경쟁하면서 또 우리 이익을 국가 이익을 잘 지킬 것인가 이거를 진짜로 머리 터지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중국의 변화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겉만 보는 경향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머리 터지게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전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막 그 어떤 절정에 지금 임박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 뭐 누구한테 붙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습니다. 저차원적인 게 아니고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요. 지금 미국이 기술로 중국을 자초시킨다고 하는 건 사실은 핵심은 반도체예요. 예. 그런데 반도체는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걸리고 돌리는데 3년 정도 가야 공장 하나를 세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을 반도체로 자초시킨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사이클 2번에서 3번 정도 지나가는 예. 12년에서 적어도 8년에서 1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 기간 사이에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은 꽃놀이패를 질 것 같아요. 미국은 자기 동맹에 들어오라고 그렇죠. 이제 오퍼를 할 거고 예. 중국은 브로킹되기 때문에 한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어떤 형태로든지 추파를 던질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 꽃놀이패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예. 아마도 이제 다음 정부의 엄청난 그 과제로 오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이제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다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좀 냉정하게 보면 예. 미중이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예. 특히 기술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 손을 잡아야 되는 파트너 중에 하나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뭐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하고 배터리인데 예. 이 두 분야에서 한국이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렇죠. 포지션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자신감.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미중의 관계에서 우리 이걸 극대화하는 쪽이 어딘지를 이걸 예. 냉정하게 판단하고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가 이게 미국한테 뭐 터지면 어떡하지? 중국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측면은 제가 볼 때 떠나야 된다고 봐요. 수세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반도체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전 세계 반도체 70% 우리가 공급하는데 거기서 10%는 중국.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또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